프롤로그 조룡이 가난해지는 이유. 부족함 없는 노후란 정말 가능할까요? 저는 은퇴 후 매달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왔고 집도 제 명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부족한 게 없어 보였죠.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유롭던 생활은 점점 빠릿해졌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나름 노후를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신다면 이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1년 안에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는 방법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누르시면 오늘 하루 기인을 만나는 일이 생기실지도 모릅니다. 한 장 나만 그런 줄 알았던 불안감.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순이고 올해 67세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은행 창구 직원으로 32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자녀 둘은 모두 결혼에 출가했고 손주가 셋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렁순이 언니는 잘 살지 라고들 말하곤 했어요. 퇴직금으로 4억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도 매달 90만 원씩 들어오니까요. 집도 제 명의였고 누구 눈에도 부족할 게 없어 보였죠. 퇴직 후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며 한가로움을 만끽했습니다. 아침이면 텃밭에서 상추와 토마토를 돌보고 오후엔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며 커피를 마셨죠. 손주 생일이면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 하나 사주는 것도 큰 기쁨이었고 생활비는 조금 빠릿했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원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으니까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괜히 가슴이 철렁했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는 장바구니에 넣었던 물건을 다시 꺼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평소처럼 장을 보는데 평소 같으면 고민 없이 집었을 소고기 한 팩이 갑자기 부담스러워졌어요. 12,000원짜리였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 하며 다시 내려놨습니다. 5,000원짜리 과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행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돈을 다뤘던 제가 이렇게까지 예민해질 줄 몰랐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점점 미루게 되었어요. 커피 한 잔 값이 아깝게 느껴졌거든요. 매번 다음에 보자고 핑계를 대곤 했죠. 솔직히 말해서 돈이 나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또 줄였는데도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만 갔습니다. 그 무렵부터 불안이라는 감정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밤에 누우면 머릿속에 돈 걱정이 맴돌아 잠이 오질 않았어요. 나만 이런가? 라는 생각도 자주 들었죠. 하지만 주변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요즘 잘 지내? 라면서도 속마음은 감추고 있는 듯했어요. 그래서 더 외롭고 더 말 못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무심한 소비가 가져온 침묵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꼼꼼한 성격이에요. 은행에 있을 땐 한 푼이라도 틀리면 큰일 나니까 항상 신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돈에 대해서는 무심했더라고요. 아마도 감정이 소비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심심하면 홈쇼핑을 틀고 뭔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주문했어요. 손주들 용돈도 아낌없이 보냈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하며 흔쾌히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들이 하나 둘씩 쌓이니 자산이 조용히 줄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도 모른 채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던 거죠. 처음엔 정말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처럼 퇴직 후 조용히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요.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카드 명세서를 펼쳐봤습니다. 내가 뭘 이렇게 많이 샀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배달에 8만 원, 편의점 15만 원, 홈쇼핑 12만 원, 자동결제 20만 원 금액 하나하나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로 보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웠던 건 홈쇼핑 결제 내역이었어요. 마사지기, 공기청정기. 그런데 정작 그 물건들이 집안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박스를 뜯지도 않은 채 쌓여 있더라고. 마치 다른 사람이 산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특히 안방 구석에 쌓여 있던 건강식품 상자를 보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같은 홍삼 제품을 2번 주문한 적도 있었어요. 첫 번째 건 아직 절반도 안 먹었는데 말이죠. 문제는 지출 그 자체가 아니라 제가 그런 소비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수십 년간 그렇게 꼼꼼하게 돈을 다뤘던 제가 제 소비엔 완전히 무관심했던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출을 기록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을요. 내가 소비를 통제해야지 소비가 나를 통제하게 두면 안 된다는 거로. 며칠 동안 모든 영수증을 모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니 더 뚜렷해졌습니다. 식비가 제일 많았고 생활용품,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것들 기타 항목이 엄청나게 많더군요. 편의점에서 5,000원, 1만 원씩 썼던 것들이 한 달이면 15만 원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현금이었고 어디에 썼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온라인 쇼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만 원, 5만 원짜리 소소한 것들을 한 달에 20건 넘게 샀더군요. 하나하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지만 모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가장 충격이었던 건 자동결제 항목들이었습니다. 넷플릭스 구독료, 이름도 생소한 건강앱, 가입 시점도 기억나지 않는 항목들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큰손주 학원비, 둘째 과외비, 셋째 태권도 장비 값까지. 무언가 필요하다고 하면 할머니가 사줄게 하며 기꺼이 지갑을 열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리하고 나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지출이 150만 원이 넘고 있었던 겁니다. 원금이 90만 원이니 매달 60만 원씩 퇴직금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소비를 줄이려면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 첫걸음은 모든 지출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반복해왔는지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제 지출을 점검하던 중 복지관 게시판에서 한 장의 공고문을 발견했습니다. 조용히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막연한 보란이 제목과 겹쳐져 마음을 울렸고 저는 바로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강의실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 분들 20여 명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어쩐지 더 불안해지더군요.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는 건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소비 습관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투자를 망친 적도 없고 사기를 당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어진 강사의 설명은 저를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퇴직 후 조용히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점을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항목이 저에게 해당되었던 거예요. 음식을 시켜놓고 집에 돌아와 영수증을 보며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며 합리화했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같은 소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 소비는 어느새 제 일상이 되어버렸고 문제는 그게 소비라는 인식조차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숨 쉬듯 자연스럽게 말이죠. 하지만 그 모든 지출에는 감정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결국 저는 돈을 쓰면서도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강의에서 강사는 지출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선 감정의 패턴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의미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단순히 가계부를 정리하고 예산을 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소비를 했는지를 돌아보고 그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이 먼저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퇴직 후 오롯이 제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자꾸 소비에 기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돈을 주는 행위도 어쩌면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확인, 그 역할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내면에 있었던 거죠. 결국 감정 소비를 멈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안 쓴다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돌볼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번 제 감정을 쓰는 감정 일기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외롭다고 적었고, 어떤 날은 자식 생각이 났고, 어떤 날은 그냥 이유 없이 울적하다고도 적었어요. 그렇게 제 감정을 글로 쓰고 나면 이상하게도 충동적으로 뭔가 사고 싶은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를 만나는 방식의 변화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친구들과 만나면 꼭 카페에 가거나 밥을 먹으며 소비가 동반됐는데, 이젠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복지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니 만남 자체는 줄이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은 자연스레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용돈을 주는 대신 함께 그림을 그리고 간단한 간식을 같이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할머니 용돈은요? 하고 묻기도 했지만 점차 그런 방식의 시간이 더 재밌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돈을 써야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생활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매달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안정감은 물론 내가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는 만족감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늦지 않게 시작한 변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받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젊은 때이고 변화에 가장 적절한 타임이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노후란 단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도와주는 건 사랑이고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노후의 진짜 핵심은 자립이고 감정의 균형이며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자기관리 능력이라는 것을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돈에 휘둘리지 않으며 외로움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걸 깨달은 지금, 저는 오히려 퇴직 이후가 제 삶에서 가장 성숙한 시기였다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자녀에게 무턱대고 도와주는 부모가 아니라 그들이 진짜 필요할 때 현명하게 지지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단순한 돈이 아닌 경험과 조언으로 도와줄 수 있는 어른 말이에요. 그리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동안은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요. 감정 소비 대신 감정 관리, 충동 지출 대신 가치 지출, 무분별한 사랑 대신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쉽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홈쇼핑 채널을 틀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어요. 손주에게 무언가 사주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잠깐 멈춰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하려는 진짜 이유가 뭐지? 그렇게 한 번 더 자신에게 묻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 그 소비는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더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건 돈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내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아주 사소한 자각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라는 그 익숙한 말 한마디가 사실은 내 마음을 마비시키는 가장 위험한 신호였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 저는 드디어 저를 위한 노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별표. 지금 멈추지 않으면 10년 후 당신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어요. 별표라는 강사의 말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지만 이제는 그 말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삶을 바꿀 수 있었던 고마운 한마디로 남아 있거든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누군가도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식에게 어디까지 도와줘야 할까? 얘 자꾸만 돈이 새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하는 마음 말이죠.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한 번만 멈춰서 지금 나는 왜 이 소비를 하고 있는 걸까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답이 없다면 그건 감정 소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늦지 않았다는 걸 저를 통해서라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용기를 내서 아주 작게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건강한 변화가 시작될 거라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그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음식을 시키고 굳이 그 자리에서 먹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문제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제 태도였습니다. 퇴직 이후 생긴 감정적인 공허함을 무의식적으로 소비로 채우려 했던 거죠. 무료하고 외롭고 때로는 죄책감까지 느끼며 마음을 달래는 수단으로 저는 돈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그리 큰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기분이 나아지니까요.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위안일 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자주, 더 많이 소비하게 됐고 그게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돈을 쓸 때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대부분 마음이 허전할 때였어.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자꾸 지갑을 여는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감정을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다뤄야 할 것 같아. 외로우면 친구들을 만나되 꼭 돈을 써야 하는 곳이 아닌 공원이나 집에서 만나고, 무료하면 홈쇼핑 말고 다른 취미를 찾아보자. 그때부터 저는 제 감정과 소비의 패턴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쓰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소비 충동 뒤에는 외로움, 지루함, 불안 같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나니 굳이 돈을 쓰지 않아도 달랠 수 있는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 행동을 바꾸는 건 정말 다른 일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쌓인 소비 습관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감정 소비의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당장 행동이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욕심을 버리고 단 3가지만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의식과 모임을 월 2회로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을 만나면 늘 카페나 식당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보고 싶은 친구들만 만나고 만날 때도 돈을 쓰지 않는 장소를 선택했죠.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집에서 간단히 차를 마시는 시기였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좀 의아해했어요. 영순아, 왜 이렇게 검소해졌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요즘 가게 정리를 하면서 외식을 좀 줄이고 있어. 대신 우리 집에서 만나자. 그러자 친구들도 이해해줬습니다. 사실 나도 요즘 돈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어. 집에서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둘째는 쇼핑 시 하루 기다리기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에서 뭔가 사고 싶어질 때 무조건 하루를 기다려 보기로 했어요. 하루가 지나도 여전히 사고 싶으면 그때 구매하는 시기였죠. 이 단순한 원칙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80% 이상의 상품은 더 이상 사고 싶지 않더라고요. 특히 건강식품이나 잡화처럼 즉흥적으로 반응했던 제품들은 이게 왜 필요했더라 싶을 정도였어요. 결국 하루의 여유가 가소비를 막아준 셈이죠. 그렇게 남은 정말 필요한 물건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샀습니다. 셋째는 자녀 지원을 원칙적으로 비상시에만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생활비나 학원비 같은 정기적인 지원은 중단하고 정말 급한 상황에서만 돕기로 남편과 함께 결정했죠. 물론 처음에는 미안한 감정이 컸습니다. 딸이 엄마, 큰애 피아노 학원비가
라고 말을 꺼냈을 때 그건 내가 해결해봐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의에서들은 진짜 사랑은 자녀의 독립을 지켜보는 것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큰아들도 엄마, 차 수리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 라고 연락해 왔을 때 스스로 해결해보렴. 정말 안 되면 다시 상의하자고 말했어요. 자녀들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점 이해하게 됐습니다. 딸은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너무 의존하고 있었던 것 같아라고 말해주었죠. 이 세 가지 실천을 3개월간 꾸준히 지키자 통장 잔고에 분명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달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돈이 남기 시작한 겁니다. 원금 90만 원에 남편 용돈과 저축까지 가능해졌고, 예전에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던 삶이 어느새 여유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니 일식비가 월 1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충동구매는 3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자녀 지원도 25만 원에서 0원이 되었습니다. 총 60만 원의 절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더 큰 변화는 불안이 줄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기지? 라는 걱정이 이번 달은 얼마나 저축할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바뀌었어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더 즐거워졌고, 예전엔 돈 많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났다면, 이제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 설렘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돈 이야기로 시작되던 대화는 어느새 교육 고민, 직장 이야기, 미래 계획 같은 다양한 주제로 넓어졌어요. 큰아들이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딸도 아이들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 정말 그랬어요. 돈 걱정이 줄어드니까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 그것이 제 삶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조용히 가난해지고 있는 많은 퇴직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이 아니면 정말 늦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말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린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으니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하지만 괜찮다는 말은 방심의 다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산이 5년, 10년 뒤에도 그대로일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계산해보니 매달 100만 원씩 적자가 나면 5년이면 6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10년이면 1억이 넘는 돈이 증발하는 셈이죠.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더하면 지금의 생활비로는 10년 후를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월 150만 원이면 되는 생활이 10년 뒤엔 200만 원 이상 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원금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만 늘어난다면 적자폭은 해마다 커지는 셈이죠. 그제서야 그때에 줄이지 않았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땐 정말 늦어요. 70대, 80대가 되어서 갑자기 소비 습관을 바꾸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복지관 강의에서 들었던 한마디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길다. 지금 괜찮아도 75세, 80세는 다르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67세인데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앞으로 15년에서 20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매달 60만 원씩 적자가 나면 15년 뒤에는 1억 원 이상이 사라지는 셈이죠. 게다가 75세가 되면 건강도 나빠지고 병원비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돈이 없다면 상황은 훨씬 더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걱정되는 건 자녀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녀들을 도왔지만 나중에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자녀들이 저를 부양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자녀의 자립 능력을 충분히 키워주지 못했다면 자녀도 저를 도와줄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늦기 전에 점검하고 지금부터라도 바꾸는 게 정답이라고. 지금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제가 단 3개월 동안 실천한 변화가 그 증거입니다. 매달 80만 원씩 저축이 가능해졌고 1년이면 960만 원, 10년이면 거의 1억 원이 모입니다. 돈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 가족 간의 관계 회복,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 삶의 주도권 올 이 변화를 통해 얻은 것이에요. 돈이 저를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제가 돈을 다스리는 삶이 된 겁니다. 소비는 습관이고 습관은 고칠 수 있습니다. 저처럼 67세도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을 바꿀 수 있었으니 누구든 가능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딱 세 가지만 정해서 시작해 보세요. 오식 횟수 줄이기, 하루 기다리기 쇼핑법, 자녀 지원의 기준 세우기. 이 세 가지만으로도 분명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하면 더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용기도 생겨요. 혹시 지금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첫 번째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퇴직 후 조용히 가난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